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쓰는 이유는 바로 저희 아이들 때문입니다.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기특하고 소중한 우리 애들. 아직도 제 눈엔 아기 같고 여전히 예쁘고 귀여운데 30대 되니 벌써부터 노안이 오는 것 같다네요. 이런 저희 애들에게는 남들과 다른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 입으로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저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제가 외동딸의 엄청난 늦둥이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부모님께서 아이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으셨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지 잘 아시니까 아무런 강요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어머니 나이 39살에 제가 갑자기 덜컥 생긴 거죠. 결혼한 지 14년 만에 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거의 10,000번 정도 고민을 하셨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오락가락 하셨다나 봐요. 어머니가 결혼하고 초반에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아마 임신하는 것조차 어려울 거라고 하더래요. 그런데도 제가 생긴 거잖아요. 어쩌면 이건 하늘에서 준 선물이 아닐까 싶다가도 만약에 아기가 뱃속에서 못 버티면 어쩌지 걱정도 되다가 어머니 당신이 잘못되면 어쩌냐 하는 걱정도 되셨대요. 이 아기를 대체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니는 결국 저를 낳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말도 아니었다더라고요. 그런 몸으로 애 낳다가 잘못되면 어쩔 거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고 저를 지키려 애쓰셨답니다. 저를 임신하고 계시는 동안에 응급실에 실려간 것만 5번이래요. 아버지는 5번이나 심장이 저 땅 끝까지 떨어졌다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어머니 뱃속에서 9달을 잘 버틴 저는 세상 밖으로 아주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으며 출혈이 너무 많아서 보름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대요. 하지만 다행히도 잘 회복이 되었고 외할머니랑 친할머니가 합세해서 저를 돌봐주시고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머니는 산후통도 크게 겪지 않고 건강할 수 있으셨답니다.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고생을 시킨 저는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의 예쁘고 귀한 꽃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온실 속 화초처럼 금이야 오기야 자랐죠. 부모님의 노고는 잘 알지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유난스럽게 크긴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딱히 어디가 아프진 않았거든요. 잔병 치레가 좀 작긴 했지만 특별히 병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감기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으셨나 봅니다. 제가 허약 체질이라고 하시면서 제 건강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죠. 기침을 조금만 해도 집안 온도를 다 확인하고 세탁한 지 얼마 안 된 제 침구를 다 세탁하고 배랑 도라지를 사다가 끓여주시곤 하셨습니다. 조금 춥거나 더워도 야외 활동은 일절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더 제가 허약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부모님께서 저를 지나치게 아끼시다 보니까 저는 10대 때 친구들과 이렇다 할 추억이 없었습니다. 통금 시간도 항상 정해져 있고 저의 모든 일과를 부모님께서 챙겨주시다 보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뭐라고 노는지 다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어릴 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10대 후반 되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가수 좋아해서 콘서트도 가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자기도 하고 어디 외국에서 건너온 불량식품 같은 것도 먹기도 하고 아, 그런 친구들을 보며 신기하기도 부럽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혹시 다음 달에 가수 콘서트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도 될까? 어머, 미선아, 안 돼. 콘서트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아, 너무 위험해. 좀 더 크고 가자. 알겠지?
네, 엄마. 좀 더 크고 어른이 되면 나중에, 다음에 이런 말들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나는 친구들처럼 못 사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부모님 말씀만 듣고 살았죠. 그렇게 이렇다 할 추억도 없이 10대를 마무리 짓게 되었고, 저는 한 대학의 공예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살. 듣기만 해도 설레이고 뭔가 시작될 것 같고 희망찬 단어잖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성인이 되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을지 잔뜩 기대에 차 있었죠. 그리고 대학교에 간 저는 정말 저와 다른, 흔히들 말하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개성으로 가득 차 있고, 각기 다른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고, 포부와 열정으로 뭐든 해낼 각오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왜인지 저는 작아져만 갔죠. 내가 너무 우물 안에서 자랐구나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빛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에 가장 큰 일탈을 하기로 결심했죠. 엄마, 아빠, 저 혼자 여행 다녀올게요. 제 걱정은 마시고 건강히 지내세요. 20살의 여름, 저는 짧은 쪽지 하나를 남기고 홀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도 여행을 많이 다녀본 적 없는 제가 겁도 없이 혼자 여행을 떠나다니. 20살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돈도 몇 푼 안 주고 그렇게 룰루랄라 떠난 저의 홀로서기 여행은 꽤나 찬란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바다에 놀러 간 적이 있긴 했는데 부모님께서 물이 위험하다고 하셔서 바다 안에는 다리만 겨우 담궈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바다에 들어가서 놀 작정으로 수영복도 챙기고 근처에서 튜브까지 샀죠. 다들 3, 3, 5 모여서 놀고 있는데 그 틈에서 혼자 바다에 뛰어들어 놀았습니다. 정말 그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마다 가슴을 누가 누르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는데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그 무게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튜브를 꼭 잡고 머리 끝까지 바다에 담궜습니다. 이 바다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엄청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여행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놀고 근처 음식점에서 칼국수도 먹고 회도 포장해 가서 숙소에서 소주랑 먹고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에서는 아주 큰 일탈이었습니다. 총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렇게 바다에서 이틀 놀고 목장도 가고 숲 같은 곳도 가고 마지막 날은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변가요제도 열리고 드라마도 찍는 남이섬을 갔었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이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날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 남자가 눈에 띄었죠. 저와 같은 또래의 남자 같았는데 혼자서 여행하는 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커다란 가방 하나를 등에 메고 어깨에 있는 카메라로 열심히 풍경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자 여행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진 건지 갑자기 그 남자가 너무 궁금해서 말을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닌데 그날따라 참 이상했습니다. 혼자 오신 거예요? 네. 혼자 여행을 자주 다니시나 봐요. 그런 편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 세상 구경 좀 더 하다가 가고 싶어서요. 남자가 장난스럽게 웃는데 갑자기 그 순간이 드라마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이 섬이어서 그랬나? 제가 너무 들떠 있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런 거에 껌뻑 넘어가는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에 진짜 껌뻑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남자와 대화가 더 하고 싶었고 저희는 남이섬을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신기한 사실은
남자도 저처럼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학교랑 별로 멀지 않은 학교더라고요. 대화가 너무 잘 통했던 저희는 그날 저녁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삐삐 번호를 주고받고 헤어지게 되었죠. 아, 집에 가니까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집안은 난리가 나 있었고요. 그 후로 그 남자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야 해서 그런지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에휴,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자가 그해 겨울에 군대를 갔고 그대로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연이 끝인가 보다 했는데 몇 년 뒤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 앞두고 회사들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대기실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절로 떠오르는 아주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곧이어 남자도 저를 발견했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시에 외쳤습니다. 어? 남이섬? 남이섬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가 같은 면접 대기실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신기한 만남에 면접에 대한 긴장감도 다 날아가 버렸고 그 덕인지 저희 둘 다 면접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끝나고는 둘 다 바빠서 인사만 대강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면접 합격 소식 듣고 오랜만에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재회를 시작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더랬죠. 입사하자마자 연애하는 사내 커플이라니 숨긴다고 숨겼지만 그게 어디 숨겨지겠습니까?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고 그 많은 축하를 받으며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에 예쁜 아들까지 얻게 되었죠. 내 아이는 자유롭고 많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집에서도 다양한 놀이를 해주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었죠. 남편도 저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었던지라 저의 육아 방식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연애하고 같이 살면서 화 한 번을 낸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고마웠던 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걸 제한당하고 억압받고 절제하며 살아야 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닌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응원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에게 남편은 더욱 특별하고 더욱 애틋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도 고충이 있었는데 바로 잦은 출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랑 같이 신입으로 회사에 입사하고 2년 만에 다른 회사에서 이직 제의가 왔었거든요. 훨씬 좋은 조건이었지만 출장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막 저희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라 남편이 이직을 선택했죠. 그런데 거의 달에 한 번꼴로 출장을 보내더라고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도 말이죠. 해외에 한 번 나가면 길게는 보름도 있었는데 그럼 한 달의 반을 남편을 못 보고 지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지만 가족과 떨어지는 건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건의도 해보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문제의 그날도 남편이 이전 출장에서 돌아온 지 열흘도 안 되었는데 또 출장을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 정말 가기 싫다. 출장 다녀올 때마다 우리 준영이가 너무 많이 커 있어서 슬퍼. 커가는 모습 천천히 보고 싶은데. 조금만 힘내. 이번 출장 다녀오면 우리 드디어 여행 가는 날이잖아. 준영이랑 계곡은 처음인데 기대된다. 그치? 그러게. 준영이 분명 좋아하겠지? 아, 그래. 가자. 가서 돈 많이 벌어와서 우리 준영이랑 우리 여보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지.
몸 조심하고 얼른 다녀와요. 그렇게 남편은 씩씩한 모습으로 집에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떠올리려 해도 그날의 기억이 참 힘이 드네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도로 혼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의해 이중추돌 사고가 나면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날, 아침부터 장을 보고 저녁에 먹을 찬거리들을 만드느라 하루 종일 주방에만 있었습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제철굴로 국을 끓이고 시댁에서 받은 김장김치와 잘 어울리는 보쌈을 삶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받은 전화는 남편이 아닌 병원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눈물 마르는 날 없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진짜 여자 혼자 애 키우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몸이 힘든 거 말고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애 아빠 없다고 하면 마치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거나 저희 애를 딱하게 보기 태반이었습니다. 이런 시선들을 이겨내야 하다 보니까 저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도저히 혼자 못 견디겠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아버지는 혈압도 있으셨고 어머니는 당뇨가 심하셔서 고생을 하고 계셨거든요. 같이 사는 게 맞는 걸까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에게는 보호자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건강이 안 좋으시지. 그런데도 고집을 못 버리시고 자꾸만 저를 가두려고 하지. 아이는 어리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떠나고 반년도 안 되어서 아버지가 혈압으로 쓰러지면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셨고 입원하신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서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아버지를 따라가셨고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3명의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과 둘이 남은 저는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서 무던하게 노력해서 삶을 끌어나갔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말 듣고 대학교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시작은 학습지 선생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애들 집에 가서 학습지로 공부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력 좀 쌓고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 논술 강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좀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4살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반지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우리 집은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했다더라고요. 그거 듣고 억장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 고생 안 시켜야겠다 마음먹고 일주일에 5일을 다 다른 학교로 수업을 나가면서 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많이 가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방과 후 담당 선생님께서 되게 친절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거든요. 30대의 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수업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유독 저한테 잘해주신다 생각하기는 했지만 제가 논술 강사라서 더 그렇겠지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가 좀 늦게 끝난 날이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국어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와, 애들 요즘 이 책 배우는군요. 저도 좋아하는 책인데. 네, 얘기 나눌 게 많은 책 같아서요.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아, 네, 이제 가려고요. 가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들렸어요.
네, 무슨 말씀이요? 그게 이런 말 신뢰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그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어, 아니요, 아니요. 정말요? 그럼 혹시 저랑 아니요. 그런데 저 아이가 있어요. 네? 싱글맘이에요. 사별했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만. 너무 갑작스런 고백 아닌 고백에 당황해서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너무 무례하게 답한 건 아닌가? 설마 이런 걸로 방과 후 수업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생각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수업을 나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 책상 위에 캔커피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쪽지와 함께 말이죠. 끝나고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라는 게 뭔지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천천히 교실 정리를 했죠. 그러니 지난번처럼 국어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교실을 감쌌습니다. 곧이어 국어 선생님이 한 말은 너무나도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결혼했어요. 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런 거 여쭤봤던 거고, 아, 그, 이혼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혼자예요. 아, 그렇군요. 괜찮으시다면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다시 연애를 하자거나 같이 살자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을지 아니까. 우리 일단은 그냥 친해져 보는 거 어때요? 지금은 혼자가 된 사람들끼리요. 저는 우리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참 소박하면서도 시원하기도 하고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얼른 교실을 나왔습니다. 그래,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하자는 건데 뭐 어때?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친해진 저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잘 통했고 대화가 잘 됐고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이 사람이 좋아지겠다고 생각할 만큼이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필사적으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들이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조절한다고 조절이 되던가요? 국어 선생님의 끝없는 진심 어린 구애 끝에 저는 그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에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다음 해에 예쁜 딸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어찌 이리 들쭉날쭉하고 평탄하지가 않은지 그 몇 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되새길 틈도 없이 많은 것들이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재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게 된 그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라고 언제까지고 불행하고 외로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도 좋은 아빠, 좋은 동생이 생겼으니 그걸 위안 삼으면서 이 행복을 누리리라 다짐했습니다. 살림을 합치니까 확실히 삶도 좀 여유가 생겼고 웃을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시간 진짜 빠르네. 우리 아들이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초등학교 가서도 씩씩하고 멋지게 지낼 수 있지? 그럼 나 태권도 파란띠야. 제 눈에는 여전히 아기 같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 간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워낙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아이라 걱정할 게 없었지만 딱 한 가지, 아들의 마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아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죠. 저희가 재혼한 게 아들이 4살 때인데 4살이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되고 낯선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새아빠와 잘 지내긴 했지만 뭔가 선을 그어두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만 불렀고요. 그걸 강요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도 아들한테 아빠라고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초등학교 가서 다른 친구들과 가정 환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걱정과는 완전 반대로 흘러가게 되었죠. 친구들은 아빠랑 목욕탕도 가는데, 어, 어, 어? 그렇지. 왜? 우리 준영이도 목욕탕 가고 싶어? 응, 아빠랑 새아빠.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빠라고 하는 게요. 남편은 완전 감격을 했고 그 주 주말에 남편과 아들은 단둘이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간 지 3시간쯤 지났나 딸아이와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때 빼고 광냄 부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준영아, 재미있었어? 응. 그런데 해맑은 준영이와 다르게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아주 심각했죠.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남편이 잠깐 방으로 들어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준영이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학교? 갑자기 왜? 나가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준영이 몸에 멍이 많더라고. 멍? 어디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전혀 기억이 안 난대. 멍이 한두 개가 아니던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한번 전화해 볼까? 어, 아니야. 내가 내일 한번 찾아가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닐 거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예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니. 그런 일은 없어요. 특히나 준영이는 더더욱이요. 준영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그리고 준영이가 키가 커서 그런지 장난기 많은 애들도 준영이한테는 함부로 못해요. 학교에서 생긴 멍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서 그런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멍이 많은데 모를 정도라면 어디서 다친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긴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동네 소아과에 데려가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아들의 상태를 살폈고 한참 동안 고민하면서 말을 안 하시다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대학병원으로 바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몸을 휘감는 기분이었습니다. 곧장 소견서 들고 대학병원 가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남편도 수업 다 마치는 대로 곧장 병원으로 왔고 저희는 긴 기다림 끝에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이게 재생불량이라서 그래요. 네? 재생불량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빈혈이에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다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골수 이식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 그때 고작 9살이었습니다. 9살짜리가 빈혈이라니요. 9살짜리가 골수 이식이라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한테 골수 이식을 해줄 작정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엄마인 제가 골수 이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엄마인데 왜 안 되는 거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떠난 전 남편의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시거든요. 재혼하면서 간간히 연락만 하는 사이였는데 손주 아프다는 말에 한 걸음에 달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바로 골수 기증 가능하냐고 검사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아니라고 말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검사를 받으셨고 그 결과 골수 이식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을 잠시 품었던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4살 된 딸이 멍하니 있는 제게 다가오더니 제 앞에 우뚝 섰습니다. 엄마, 우리 담비 왜? 나도 검사할래. 나도 병원 가서 검사해줘. 뭐? 무슨 검사를 해? 오빠한테 골수 이식을 할래. 골수 이식. 저희 애가 여자애이고 둘째라서 그런지 말이 되게 빨랐거든요. 그런데 병원이랑 집에서 저희가 하도 얘기하니까 옆에서 들은 건지 4살짜리 애가 골수 이식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검사를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 애들이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특히 첫째가 둘째를 많이 예뻐했죠. 그런데 첫째가 아파서 둘째를 예뻐해주지도 못하고 놀아주지도 못하니까 둘째가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때부터 병원에 가기만 하면 골수 이식하겠다고 사람들 다 있는데 바닥에 드러눕고 생떼를 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4살짜리한테 골수 이식을 시키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아이가 어려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며 재촉하셨죠. 발만 동동 구르던 중 먼저 얘기를 꺼낸 건 남편이었습니다. 담비, 검사해볼까? 뭐? 이식이 가능할지도 모르잖아. 찾아보니까 어린 나이에 골수 이식하는 사례가 가끔 있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나도 당신만큼이나 우리 애들 소중해. 그래서 하는 결정이고. 솔직히 첫째는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둘째는 친자식이고요. 그래서 더욱 남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의 권유에 둘째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둘째가 첫째에게 골수 이식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당일날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둘째는 무서운 것도 모르고 오빠가 다시 건강해진다면서 좋아했죠. 결국 저희 애들은 나란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발 둘 다 무사하기만 해달라고 하늘에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수술이 오래 걸려서 괜히 무서운 마음에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애들 둘 다 수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의 상태가 정말 빠르게 호전되었고 딸아이도 후유증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누구는 이 얘기를 듣고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큰애 살리려고 작은애 수술실에 보냈다면서요.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껏 떠들으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는지 모를 테니까요. 이렇게 애들이 큰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까 저희 부부가 애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는 것이었죠. 공부도 하고 싶다면 하게 해주고 하기 싫다면 안 하게 했습니다. 대신 주말 되면 내 식구가 등산도 하고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공원 가서 공도 차면서 야외 활동은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 애들이 공부는 잘 못했지만 엄청 튼튼했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뭐.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 꿈도 자유롭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둘 다 동물원에서 사육사를 한다고 했다가 의상 디자이너를 한다고 했다가 도자기 공방 사장님이 된다고 했다가 화장품 판매원이 된다고 했다가 아무튼 꿈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아들이 선택한 직업은 바로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 고학년 때부터인가 외모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사춘기라서 그렇겠지 했는데 뭐랄까 자기를 꾸미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뭘 입었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디를 놀러 가도 쇼파가 무슨 색인지 침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잘 기억했고요. 그러더니 고등학생 딱 반년 다니고서 갑자기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저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학원 보내주세요. 저는 당연히 오케이 했죠. 아들이 원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들은 그때부터 미용 학원에 다니면서 헤어, 피부 미용, 메이크업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멋있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9살 때부터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졸업해서도 계속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아들 말로는 원래 몇 년은 빗자루질만 하고 샴푸만 하는 건데 자기 실력이 좋아서 손님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저희 아이들 성향이 많이 달랐거든요. 아들은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스타일인데 딸아이는 꽤나 자유분방했죠. 그래서 항상 꿈도 제각각이었는데 딸아이가 오빠 영향을 받은 건지 미용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오빠가 다녔던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막 전역했을 때였어요. 시험 앞두고 오빠한테 쪼르르 가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오빠의 도움을 받은 딸아이는 오빠 따라서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아트까지 자격증을 고등학생 때 전부 다 취득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곧장 한 샵에 들어가서 메이크업 일을 배우게 되었죠. 비슷한 길을 걷는 아이들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었죠. 제가 둘째 초등학교 들어가고 10살쯤부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동네 애들 모아서 공부방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처 학교 방과후 수업도 다시 나갔었고요. 나중에 애들한테 쓰려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는데 애들이 고등학생 때 말고는 학원 한 번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랄 게 나갈 게 없었고 또 대학도 안 갔으니 등록금도 나가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모아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죠. 얘들아, 잠깐 이리 와봐. 왜요, 엄마? 너 일한 지 얼마나 됐지? 저는 군대 빼면 이제 6년 되어가고 담비는 이제 2년 채웠을걸요? 그래? 그럼 너네 너희 가게 한번 운영해 볼래? 네?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이 담긴 통장을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애들이 휘둥그레 눈을 떴습니다. 어엿한 가게 하나 차리기에는 좀 모자랄지 몰라도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너네 초등학생 때부터 모은 돈이야. 나중에 학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낼 생각으로 모아둔 건데 쓸 일이 없네. 이걸로 뭐든 해봐. 내 말대로 가게를 하나 차려서 둘이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공부하고 싶으면 더 공부도 해보고. 아이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던지 전적으로 아이들을 믿었습니다. 분명 지혜롭게 할 아이들이었거든요. 애들은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퇴근하고 힘이 하나도 없다고 집에 곧장 들어와서 널브러졌었는데 퇴근하고 여기저기 갈 곳이 많다면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고 쉬는 날에도 집에 있지를 않았죠. 그러더니 한 6개월쯤 지나서 둘이 함께 가게 하나를 오픈했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는 샵이었습니다. 발품 팔아서 찾은 괜찮은 상가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도 아주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 보러 가서 감탄을 했습니다. 오픈 기념이라면서 애들이 저희 머리까지 해줬었죠. 가게였고 인테리어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다면서 홍보도 애들이 직접 했습니다. 몇 년 전이었으니까 지금만큼 SNS 같은 게 활발하게 안 돌아갔었거든요. 그땐 무조건 전단지였죠. 한겨울에 둘이 전단지도 돌리고 이벤트도 엄청 하면서 그렇게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애들의 가게는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예약하고 올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죠. 처음에는 가게에 둘만 있어서 횡했는데 어느덧 직원까지 여럿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쉼 없이 2년을 달렸습니다. 가끔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열심히도 일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딸아이 생일이어서 오랜만에 한상 거하게 차리고 애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땐 다들 독립해서 나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일이 바쁘니 얼굴도 통 못 보다가 거의 한 달 만에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살도 더 빠진 것 같고 혈색도 안 좋은 것 같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양껏 차린 음식들을 내어주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왜 그래, 담비야? 괜찮아? 나 요즘 손이 너무 부어서 힘든데 요즘 계속 그래. 그래? 손이 왜 부을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던 아들도 딸아이가 요즘 어지럽다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밥 다 먹고 집 앞 내과에 데려갔습니다. 딸아이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엄마가 돼서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요. 어디가 안 좋다고 하면 치료받게 해야 하고 몸이 약하다고 하면 보약이라도 지어 먹이려고 나갔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거 여기 올 게 아닌 것 같은데 손만 부는 거 아니죠? 몸도 다 부어요? 네, 맞아요. 잔뇨감도 있고요. 네, 조금 아닐 때도 있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거 검사 받아야 해요. 신부전 아닌가 싶은데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정확해요. 딸아이가 아직 20대인데 신부전이라니. 갑자기 아들 9살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만큼이나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항상 밝은 우리 딸도 무서웠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딸아이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검사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병원 교수님 학회였나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거의 5일 동안 잠자코 기다려야 했는데 진짜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예약한 손님들이 있다면서 쉬라는 말도 안 듣고 일을 했고요. 드디어 나온 검사 결과 딸아이는 신부전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몇 달 고생하셨을 텐데 왜 바로 안 오셨어요? 엄마가 되어서 딸 아픈 것도 모르고 살았다니 너무 한심해서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충격받은 딸아이는 엉엉 울었고 집 분위기는 말도 아니었죠. 남편은 신장 이식한 지인이 있다면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디 교수한테 수술 받았는지 어떻게 이식받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기도 했고 솔직히 신장 이식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공여자 조건 찾아보니까 꽤나 까다로웠습니다. 일단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공여자 조건 되는지 검사 받기로 했습니다. 그날 소식 들은 아들이 늦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고
아들도 같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무슨 검사야? 엄마랑 아빠만 하면 돼. 엄마랑 아빠 술도 안 먹고 혈압도 없어서 괜찮을 거야. 엄마, 그거 가족력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당뇨에, 할아버지가 혈압 있으셨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기로 한 건데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가족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은 일을 하고 있었던지라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병원을 오가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혈액이 뭐가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아들이 되려나 했는데 아들이 공여자 조건이 맞는다는 겁니다. 웃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안 되고 아들이 된다는 말에 깊은 한숨을 쉬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옛날에 저 앞살 때요. 그땐 담비가 저한테 이식해줬잖아요. 이젠 제 차례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수술받은 걸 기억하고 동생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괜히 제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낳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한번 나란히 수술실에 보내는 그날까지 눈이 퉁퉁 부어서 보냈죠. 저도 남편도 애들도 그리고 담당 교수까지도 모두가 긴장한 수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를 해서 아침 일찍 수술이 시작되었고 오후가 되어서야 수술이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정신을 차리기까지는 몇 시간이 더 걸렸죠. 교수님 말로는 수술이 아주 잘 되었답니다. 후유증, 합병증이 안 생기길 바란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응원과 함께 웃으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들과 딸은 그날 밤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둘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오빠. 너도. 그런 애들 모습 보면서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이 둘 다 수술이 잘 끝나서 기쁘면서도 기특하면서도 미안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수술 후 몇 년 동안 둘 다 합병증도 없이 아주 잘 지냈고 딸아이는 3개월 정도 완전 휴식 기간을 보내다가 다시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냥 쉬는 게 어떻냐, 정 가고 싶으면 카운터에서 앉아있으면 안 되냐 했지만 도통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도 쉬엄쉬엄 일을 하기로 하고 다시 가기로 나갔습니다.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넘겨서인지 저희 애들은 다른 남매들보다 더욱 애틋하고 더욱 특별합니다. 서로의 몸에 골수와 신장을 나눠 가진 진짜 특이한 남매죠. 그래서인지 서로의 건강을 엄청 챙깁니다. 다시 아프지 말라면서 생일날이면 서로 영양제를 잔뜩 사주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둘 다 30대가 되었고 어느덧 각자의 가정까지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2살 배기의 딸과 얼마 전에 100일 넘긴 아들까지 낳았고 딸은 지금 만삭의 임산부가 되어 있습니다. 큰 병 넘긴 애들이 둘이나 있다 보니 저에게도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손주들 혈색이 조금만 안 좋아도 병원에 데려가고 저랑 남편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죠. 제가 아프면 가족들이 고생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둘 다 건강 잘 챙기기로 했습니다. 둘이 장사하면서 잘 맞았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같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문 열었던 그 가게보다 더 큰 곳으로 옮겨서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애들이 가게 오픈하고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둘이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바쁜데 왜 왔냐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겁니다. 저랑 남편 결혼 기념일이라고요. 호텔 뷔페를 예약해 놨길래 같이 갔는데 갑자기 선물이라면서 뭘 주더라고요. 저희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는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선물 주면서 실실 웃길래 뭔가 하고 열어봤는데 통장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돈 이제 갚으려고요. 뭐? 무슨 뭐 얘네 좀 봐. 니네 쓰라고 준 걸 왜 다시 주니? 통장을 보니까
제가 애들 가게 차리라고 줬던 그 돈과 같은 금액이 들어있는 겁니다.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었던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그거 그냥 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부모님께 빌렸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두 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버지, 정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한 건지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그럽니다. 참 특별한 가족이라고요. 서로 재혼을 하고 애들도 아빠가 다르고 그런데 또 그러더군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라고요. 저희 정말 행복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어릴 때 애들 공부 안 시키고 놀러 다니면서 추억도 많이 쌓고 그 덕에 애들이 저희랑 사이가 좋으니까 지금도 스스럼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것보다 저희 애들, 손주들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같이 이겨낸 만큼 저희 가족이 유독 끈끈한 것 같네요. 앞으로 더 끈끈해질 필요 없이 지금 아주 충분히 끈끈하니까 더 이상 힘든 시간들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행복하고 마냥 건강하고 마냥 즐겁기만을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의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들 조금이라도 아프면 늦지 않게 바로바로 병원 가셨으면 합니다. 그게 나를 아끼는 방법이고 우리 가족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